DPS는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꿈꿉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루이 아라공.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오늘은 박기사 없이 저 혼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고질라를 지난 방송 때 라스트베가스였죠. 라스트베가스 영화 소개하면서 다음 영화로 고질라를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앞서서 제가 영화를 하나 보게 됐어요. 디태치먼트라는 영화를 시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태치먼트라는 영화를 다뤄야겠다. 이제 영화가 너무 좋아서 디태치먼트라는 영화를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특집으로 오늘은 디태치먼트라는 영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디태치먼트는 감독이 토니 케이라는 감독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메리칸 히스토리 X라고 유명했던 영화가 있어요. 에드워드 노튼이 주연했었죠. 에드워드 노튼이 주연했던 아메리칸 히스토리 X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작인데요.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유명한 배우를 당대에도 꽤 연기를 잘했고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배우를 전면에 내세워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삶을 통해서 미국 내의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그 폭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작품입니다. 이번 영화 디태치먼트는 어떤 점에서 이 아메리칸 히스토리 X라는 영화랑 되게 닮아있어요. 에드리안 브로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2003년에 제75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유명한 배우입니다. 킹콩에서도 작가로 나왔었고요. 이 에드리언 브로디를 내세워서 미국 공교육의 현실과 또 그 속에서 말살되어가는 여러 인간성이랄까? 그런 부분을 되게 극적으로 그려내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디태치먼트. 제가 사실 기대를 조금 하고 가긴 했지만, 워낙 토니 케이라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독을 꼽으라 하면은 한 10명을 꼽으라 하면 항상 바뀌긴 해요. 사실 몇 명 정도는. 하지만 토니 케이 감독은 언제나 거기에 고려가 되거나 포함이 되는 그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사실 본 영화도 한 편밖에 없어요. 아메리칸 히스토리 X. 이제 두 번째 영화인데, 그 영화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이젠 디태치먼트 이 두 영화만으로도 제게 있어서는 정말 많은 감동을 안겨준 그런 훌륭한 연출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헨리 바스라는, 에드워드 노튼이 아니라 에드리언 브로디가 연기한 헨리 바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결혼이 난 자리를 임시로 메우는 그런 교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잠깐 아파서 못 나오거나 혹은 어디를 가게 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메우는 기간제 교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정착해서 정규직 교사로 일하지는 않죠. 나중에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이 헨리 바스라는 인물이 왜 기간제 교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지가 나와요. 그 이유가. 아무튼 헨리 바스라는 인물은 그런 교사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기간제 교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을 다루는데 중간중간 매우 임팩트 강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정말 능숙해요. 학생들을 다루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처음 어떤 공립학교로 부임을 해요. 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유난히 문제아들이 정말 많은 미국의 어느 공립학교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2달 정도를 보내는 이야기죠. 영화 전체가. 근데 거기에서 처음 교실에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정말 아이들이 막 떠들고 좀 반항하는 모습도 보이고 함부로 좀 대들고 이런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 헨리 바스가 한 친구를 내보내죠. 한 친구를 내보내고 수업을 하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원래 고전 문학을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어교사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로 따지면, 종이를 꺼내서 너희들이 적어봐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 적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첫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한 명이 나는 종이가 없는데 어떤 흑인 아이가 종이도 없는데 지금 네가 뭔데 적으라 마라 하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죠. 그러니까 헨리 바스가 당황하지 않고 계속 그냥 자기 할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지금 자기를 무시하냐고 갑자기 팍 일어나서 이 학생이 딱 다가오죠. 그래서 그 앞에 딱 서서 눈을 막 부라리죠. 긴장된 순간이 연출이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헨리 바스는 그냥 묵묵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헨리의 그 서류 가방을 딱 집어들어갖고 문 있는 데다가 강하게 던져버려요. 그냥 선생님의 가방을 그냥 혼자 딱 일어나서 교탁으로 온 다음에 선생님을 계속 그렇게 꼬나보다가 선생님의 가방을 들어가지고 던져버리죠. 그때 헨리 바스가 조용히 돌아보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저 가방은 감정이 없다고. 그러면서 화를 왜 내선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임팩트 있게 연출이 되는데 정말 능력 있는 교사라는 게 느껴져요. 사실 열정이 있는 교사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고 자신도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이지만 학생을 다루는데 상당한 능력이 있고 실제로도 나중에는 애들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능력이 있는 교사예요. 하지만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이 기간제 교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학교는 정말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무 것에도 의욕이 없는 아이들, 그냥 온통 상처 입고 병든 마음을 가진 애들이 엄청 많은 그런 학교예요. 이런 학교에서 헨리 바스는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신의 수업을 진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메레디스라는 여자아이가 사진 같은 거를 되게 잘 찍고 또 그걸로써 자신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헨리 바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몰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자신이 헨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서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그 사진 작품 속에서의 헨리는 얼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 실루엣, 계란형 그 실루엣은 있는데 눈, 코, 입이 없는 달걀 귀신 같은 형태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나온 교실은 텅 빈 교실을 찍어서 그 얼굴 없는 교사와 텅 빈 교실을 찍어서 헨리한테 선물을 하죠. 메레디스가. 그러니까 헨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눈에 보인 내가 이런 모습이니? 이렇게 물어보죠. 사실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징하는 바가, 헨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정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영화 포스터에서도 나오지만 에드리언 브로디가 정말 지친 표정으로, 영화 내내 지친 표정인데 이 인물은 정말 지친 표정으로 책을 들고 교탁에 앉아서 수업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죠. 근데 교실은 완전히 그 책상들이 다 넘어져고 엎어져 있고 다 부서진 폐허같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완전히 망가진 그 교실 안에 완전히 지쳐있는 교사 한 명만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현재 미국의 토니 케이가 그려내고 있는 공교육의 현실이고, 그리고 에드리언 브로디가 선물 받았던, 영화 속에 헨리가 선물 받았던 그 장면이 그런 공교육 현실 속에서 헨리가 수업을 진행했던, 그렇게 버텨나갔던 그런 자세 혹은 스타일, 그런 거였달까? 그런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또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영화 설명으로 돌아가면, 영화는 이제 이 헨리라는 인물이 이 문제아들이 많은 이 공립학교에 와서 벌어지는 한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2개월 동안 헨리는 이 이전에도 충분히 기간제 교사로서 떠돌이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이 학교로 와서 2달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참 독특해요. 선생님들은 정말 다들 좋은 선생님인데 또 다들 지쳐있기도 하고 또 다들 불완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선생님은 정말 신경안정제 같은 약을 먹지 않으면 중간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제임스 칸이라고 명배우가 연기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대부에서 대부 1에서 보시면 말론 브란도의 백인 변호사, 그러니까 양자로 나오는 인물이죠. 유명한 배우입니다. 맞나? 그게 로버트 듀발인가? 뭐 아무튼 제임스 칸이라는 되게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그 배우가 나이 든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루시 리우가 연기한 또 젊은 여자 선생님도 있죠. 근데 그 젊은 여자 선생님이 아이한테 많은 상처를 받아요. 정말 자기가 가르친 학생한테. 그래서 정말 막 폭발해가지고 막 쏟아붓고 나서는 이제 나와서 자신의 역할이나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회의를 느끼고, 또 너무 자신의 인간성에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선배인 제임스 칸이 연기한 그 배우한테, 그 선생님한테 막 울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때 제임스 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최고의 교사라고. 네가 아니면 누가 하냐고. 네가 최고의 교사라고. 그러면서 사실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도 신경안정제를 맨날 먹는데 이 약병을 딱 들면서 이 약이 아니면 나는 당장 저기 있는 학부모로 칼로 찔러 죽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약이 없으면 나는 지금 당장 저 교실에서, 4층 교실에서 어떤 학생을 잡아다가 던져버릴지도 모른다, 밖으로, 창밖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교사도 약간 진짜 특이한 인물인데,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선생님들이 다 상처가 있고, 다들 아프고, 다들 자기의 인간성에 타격을 받고, 정말 있을 수 없는 환경인 그런 학교 속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환경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있을 수 없는 환경만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학교들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 여러 선생님들 속에서 헨리라는 이 떠돌이 교사도 와서 이 학교에서 2개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메레디스라는 어떤 여자 학생과 뭐랄까 감정적인 그런 관계를 갖게 되고, 감정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관계에 가까웠지만 아무튼 그런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여기서 보낸 2달 동안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또 아이가 있어요. 이 사실 헨리가 이렇게 불안전한 삶을, 또 아픔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데는 가정의 그런 아픔이 있죠. 이 영화의 형식적으로 특이한 점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이 헨리라는 애가 2달 동안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면서, 그러니까 정주행하죠, 시간이. 근데 동시에 시간이 역주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중간중간에 다큐멘터리 인터뷰 같은 기법으로 헨리를 비롯해서 몇몇 선생님들, 그러니까 주로 헨리가 영화가 거의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2개월이 다 지나간 시점에 되게 지쳐있는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는, 혹은 2개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정말 지친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중간중간 계속 삽입이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러니까 시간이 정주행하고 그 역주행하면서 또 이렇게 미래 시점에서의,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미래 시점에서의 인터뷰가 계속 삽입이 되고, 중간중간에 또 그 속에서 헨리가 과거를 또 떠올리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의 파편처럼 깨어진 기억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보여지고, 결국은 영화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그 기억이 많이 짜맞춰져서, 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했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미래에는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현재가 진행되는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계속 파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삽입이 돼서. 형식적인 이런 특이함 속에서 이 과거를 보면은 헨리의 어머니가 결국은 자살 혹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욕탕에서 쓰러져서 죽은 모습이 결국은 비춰지죠. 과거의 모습이. 그리고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머니는 그 아버지로부터 뭐랄까 성적 학대랄까? 친아버지로부터 그런 학대를 많이 받았던 인물처럼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헨리가, 사실 지금 상황은 헨리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죠.
그 할아버지를 보호자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막 맨날 벌핏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어가지고 요양원에서 이 사람은 할아버지를 꺼내라고, 헨리가 없으면은 아무도 꺼내지 못한다고, 헨리가 가야지만 문을 열어주니까 헨리한테 전화를 해서, 헨리가 정말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가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또 꺼내가지고 막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정말 지쳐서 버스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 혼자 울어요. 근데 그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몸을 파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 거리의 여자, 정말 어린 나이죠. 한 15, 중학생처럼 보여요. 사미 게일이라는 그 노아에도 나왔던 여배우인데, 그 어린 여자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가 이 2달의 시간 동안 이 마을에서, 이 학교에서 보낸 2달의 시간 동안 학교 안에서는 메레디스,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그 에리카라는 이제 몸을 팔던 거리의 여인인 에리카와 학생 메레디스, 이 2명의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헨리가 어떻게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극복해 나가는지, 이 2달 동안의 시간을 그냥 그 극복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모습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영화예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억이 나는 교육 영화가 시스터액트 같은 영화를 꼽을 수도 있겠죠.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했던 유명하죠. 그 뮤지컬 영화. 정말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 그 영화와 또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흑인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을 마음으로서 대하는 모습이 그렸던 고전 영국 영화죠. 역시 뮤지컬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 음악이 중요하게 나오는 영화 중에 음악이 정말 좋은 영화죠. 코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파라티에 감독이 영화 만들었을 텐데, 프랑스에. 선생님이 떠나갈 때, 결국 그 떠나가는 선생님한테 애들이 창문을 열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날려주는 그 장면이 정말 예쁘고 감동적으로 그려지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그 영원히 잊지 못할 키팅 선생님 있죠. 책상 위로 올라가서, 그 영화 이름이 뭐였더라? 그 로빈 윌리엄스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 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도 있었고, 선생님이 나왔던 영화는 정말 많아요. 위험한 아이들이라고 또 미셸 파이퍼가 나왔던 영화도 있었어요. 교육을 소재로 다룬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이 사실 학교와 교사들이 처해 있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가감없이 드러내고, 또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이 진행되는 양상에 집중하고, 이런 데 집중하는 그런 영화들이 아니라 자기적인 방식으로 감동을 자아내거나, 자기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험난한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은 있고, 그리고 이 영화가 바로 그런 희망의 사례라는 미담의 영화적인 소비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까지 영화들이. 그런데 이 영화는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는 교권을 보여주고, 또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아내고, 그 헨리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을 통해서, 그리고 방황하는 그 에리카라는 소녀를 또 통해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과 끝도 없이 추락하는 교권과 그 선생님들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들과, 그 속에서 우리 교육이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인간성은 어떻게 파괴되고 있고, 그 파괴되는 인간성을 되돌리려는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와해되어 가는지, 정말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왜 좌절하게 되는지, 또 정치적인 모습들도 등장을 하고 잠깐이나마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헨리는 성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어머니와 또 그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그런 과거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픔을 간직하고 떠돌이 교사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
그런 그가 에리카랑 메레디스라는 두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되게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벌어지죠. 그 영화를 보시면 정말 아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밥도 못 먹고 그냥 그 시사회를 저녁에 가느라고 바쁜 와중에 요즘에 남는 시간에 막 기사 쓰고 뭐 하고 막 요즘에 정말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축구 방송도 하고 또 시사회 생겨서 막 이제 가서 봤는데, 그 롯데시네마니까 영등포에 롯데리아에서 그 불고기 버거가 맛있다고 해서 불고기 버거를 사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고기 버거를 처음에 꺼내서 이제 보는데 진짜 한 3, 4분 만에 제 불고기 버거를 들고 있는 왼쪽 손이 토니 케이 감독님한테 무례를 범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꿋꿋하게 다 먹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영화가 정말 오프닝부터 정말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고, 막 눈물이 절로 맺히더라고요. 그렇게 막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맺히고 막 혼자 가서 더 감정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박기사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 인간이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또 빵꾸를 내는 바람에 아무튼 그랬습니다. 계속 영화 얘기를 하자면, 결국 결말에서 이 메레디스랑 에리카와의 관계가 이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메레디스라는 아이는 계속 끊임없이 상처를 받다가 헨리가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한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마침내 자살을 선택해요. 그 메레디스라는 아이가. 그리고 에리카와의 관계, 그 죽음을 계기로 헨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에리카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에리카라는 아이한테 이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에리카라는 아이를 진정으로 대하고 감싸고 그렇게 진정으로 돕게 되죠. 교사인 헨리와 그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 두 소녀의 관계 속에서 영화 제목인 이 디태치먼트라는 이 단어가 되게 의미를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요. 디태치먼트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어태치먼트랑 D를 했으니까 접근이 아닌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거리를 둠 혹은 뭐 분리 뭐 이런 걸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제목이 정말 이 두 소녀와 이 교사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타인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해결해주지도 못하는 거죠. 그 영화의 대사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고통은 당사자인 그 개인이 스스로 견뎌내고 극복해야 되는 그런 몫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개체라는 거, 영화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영화가 그렇게 좋은 영화가 아니죠. 그렇게 계속 디태치먼트라고 얘기를 했던 영화가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들끼리 그렇게 떨어져 있고 정말 독립된 개체고 서로의 아픔에 온전히 공감할 수도 없고 그걸 해결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남과 남의 존재인데, 그들 사이에 또 서로 손을 내밀고 연대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희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그런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레디스의 죽음 이후에 이 헨리가 에리카가 있는 청소년 보호소로 가죠. 그 전에 이미 에리카를 만날 때 거리에서 몸을 팔던 소녀한테 먼저 손을 내민 것도 되게 우연한 계기이긴 했지만, 그 헨리가 손을 내민 것도, 또 나중에 메레디스가 죽은 이후에 에리카를 찾아가서 이 에리카를 진짜 진심으로 보듬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그런 행동들이, 헨리의 행동들이 에리카라는 한 소녀를 정말 거리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그 지옥 속에서 살아가던 그 소녀를 절망으로부터 구하고 새로운 삶을 그 아이한테 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구해진 그 아이가 또다시 헨리의 아픔을 보듬고, 그리고 마침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던, 서로를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되어주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멋진 장면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난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파트리스 르꽁트 감독의 거룬 더 브릿지라는 영화 기억하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거룬 더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 위의 소녀? 뭐 직역하면 그렇게 될 텐데, 파트리스 르꽁트 감독은 프랑스 감독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나중에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 영화만세라는 채널이 새로 나오게 될 경우에 거기에 다뤄질 것 같은 영화죠. 네, 걸운 더 브릿지라는 영화에서 그 오프닝이 정말 인상 깊어요. 다니엘 오떼유라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가 나오는데 오프닝에서 그 다니엘 오떼유라는 사람이 정말 지쳐있고 힘든 사람인데 너무 상처도 깊고 다리 위에 프랑스의 어느 한강철교 우리로 따지면 뭐 한강다리 위 같이 생긴 데에 올라가요. 자살하려고. 그래서 죽으려고 딱 보니까 옆에 어떤 여자아이가 어떤 소녀가 와서 똑같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 다니엘 오떼유가 옆에 그 소녀의 자살을 말리게 되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너무 젊기에 죽기에 너무 젊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희망이 없다고 인생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인생의 끝을 뭘 아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다가 여자애가 결국 강에 몸을 던져요. 그러니까 다니엘 오떼유가 바로 따라서 강으로 몸을 던지죠.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해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 구급차가 와서 그 아이랑 다니엘 오떼유를 싣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그 속에서 구급대원이 다니엘 오떼유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그녀를 구했습니까? 이렇게 이 아이를 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니엘 오떼유가 대답하는 게 정말 걸작이죠. 다니엘 오떼유가 대답하는 게 너무 어두워서 누가 누구를 구했는지 알 수 없소.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맞을 거예요. 큰 감흥을 받은 영화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는 이제 정규방송 때 하기로 하고 고질라 할 때 아무튼 그 기억이 맞을 텐데 다니엘 오떼유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구급대원의 말에 너무 어두워서 누가 누구를 구했는지 알 수 없소. 강에 뛰어든 그 소녀를 구한 거는 자신이지만 자신이 강으로 역시 뛰어들어서 그 소녀를 구했지만 그 소녀가 없었다면 자신이 스스로 몸을 던져서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소녀를 구했지만 그 소녀가 나를 구했다. 이게 함축된 정말 절묘한 대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사를 쓸 수 있으면 진짜 정말 좋겠네요. 네, 그런 대사인데 이 디태치먼트 속에서 에리카와 헨리의 관계가 꼭 이들과 같지 않았나. 헨리가 에리카를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리카도 헨리를 구했고 뭐 예술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이 영화가 생각났어요.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영화가 계속 공립학교의 현실을 보여주죠. 이렇게 상처 입은 인간들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동시에 또 공립학교가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지 루시리움이나 뭐 그 제임스 칸이나 기타 여러 선생님들 거기에 진짜 이쁜 선생님 하나 나오는데 여자 선생님 이름을 모르겠어요. 크리스티나 핸드릭스였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막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여배우가 정말 이뻐요. 하여튼 뭐 그런 이쁜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그 또 학생들의 모습들도 그려지고 애들이 얼마나 막장이냐면 이제 중간에 제임스 칸이 약간 상담 선생님처럼 나오는데 문제 있는 애들을 상담하는 선생님처럼 정말 계속 쓰레기 새끼들이 와가지고 제임스 칸한테 상담을 받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여자애가 막 옷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룸사롱에서도 그렇게 룸바 같은 데 가도 그렇게 여자들이 옷 그 정도로는 안 입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의 희귀한 차림이죠. 거의 똥승녀? 옛날에 월드컵 때? 그 정도의 노골적인 차림? 그러니까 그 옆에서 딱 쳐다보면은 젖꼭지도 보일 것 같은 발음이 너무 그렇다. 유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좀 그러네. 아무튼 다 보일 것 같은 니플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옷차림에 막 치마도 거의 다 치마라고 볼 수 없죠. 그거는 네, 뭐 그런 옷차림을 하고 온 여자 학생이 있어요. 약간 동양계랑 섞인 것 같던데 그런 학생이 여자아이가 오니까 제임스 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딱 이제 상담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애한테 이름을 딱 부르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할까? 대추 박스가 제 눈앞에 있는 대추야 이렇게 할게요. 대추야 젖꼭지 좀 보여줄래?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제임스 칸이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되게 이 무슨 병신 같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fuck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죠. 뭐 네가 안 보여도 난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가방을 딱 뒤지더니 어떤 낙조가 떨어지는 정말 멋진 그림 한 장, 사진 한 장을 딱 꺼내서 그 아이한테 딱 보여주죠. 큰 사진 하나 꺼내서 정말 예쁜 풍경을 보여주면서 이건 카와이의 낙조야 이렇게 말해요. 카와이의 노을이야. 노을 지는 모습이야. 하와이가 아니라 카와이였던 것 같은데 카와이 해안에 노을이 지는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 이제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애가 벙찌죠. 이렇게 봐도 별로 그 풍경 사진 예쁜 거 봐도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그렇게 사진을 딱 보여주고 여자애가 계속 몇 초 정도 쳐다본 다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두 번째 사진을 다시 딱 꺼내서 보여줘요. 두 번째 사진이 뭐냐면 여자 성기 사진이에요. 그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크게 찍어놓은 그런 사진이에요. 병원 같은 데 가면 있을 것 같은 여자 비뇨기과 그런 데 가면 있을 것 같은 산부인과인가 여자는 아무튼 그러면서 제임스 칸이 그 사진을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여자애가 아 뭐야 막 역겨워 막 디스커스팅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임질 걸렸다고 했나? 성병 걸린 여자의 질 사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추야 너의 옷차림은 남자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서 몇 마디를 더 하는데 정말 이 선생님의 캐릭터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막장이에요. 학생들이 진짜 막장이고 선생님들도 그 속에서 되게 멋있게 대처하는 선생님도 많지만 같이 인간성이 말살되어가고 파괴되어가는 모습이 사실상 그려진다고 봐야죠. 그렇게 공교육이 무너지는 교육 현실이 보여지고 또 인간성에 위협을 당하는 교사들의 모습 또 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방황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또 동시에 이 헨리라는 인물이 학교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대사회의 그 고통받는 그 개인들의 그런 현실을 일깨우고 또 위로하는 그런 작품으로서의 그런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 고통을 나누고 또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마침내는 이겨내는 것만이 그 아픔으로부터 해결되는 진짜 해결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되게 가감없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 상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을 미화시키지도 않고 막 폄하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현대사회 그냥 사람들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통을 겪는 게 결국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교육 현실도 되게 막장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좋은 아이들도 많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고 또 선생님들이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또 선생님으로서의 소양이 없는 사람들도 교직에 많고 또 체벌금지법에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일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모두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 부분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어쨌든 그런 애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교권은 땅으로 추락하고 아이들은 점점 더 방황하고 거의 비슷하게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속에서도 정말 시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형식 정주행 속에서 역주행이 있고 현재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니메이션 기법도 되게 인상적으로 그려지고 또 연출 토니 케이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 상당히 강렬하고 매력이 있어요. 이 영화 보시면 정말 좋겠는데 전 추천하고 싶은데 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느낌이 강한 부분들도 많고 막 기억의 파편처럼 삽입되어 있는 과거가 조금씩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맞추어지고 마침내 그 모양을 대충 드러내는 장면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또 미래 시점의 인터뷰들이 계속 들어가다가 그게 마침내 또 의미를 어느 순간에 갖게 되고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고 이런 게 되게 복합적인 그런 품격 있는 그 메시지의 전달 방식인 것 같아요. 정말 형식적으로 참신하고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런 식의 연출은 이 정도로 강렬하게 쓰였던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그냥 한 장면 한 장면이 되게 사려가 깊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되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까, 또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만들었을까. 정말 토니 K 감독의 또 그 스태프들의 얼마나 세심하고 사려 깊은 연출이 있었는가, 정말 감탄이 납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훌륭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더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 에드리언 브로디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긴 했는데, 저는 그 영화에서의 연기보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에드리언 브로디의 연기가 훨씬 더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특이한 점이 제작도 에드리언 브로디가 했어요.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립학교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영화를 만들면 정말 좋겠다라고 해서 더욱 잘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제작자로서 에드리언 브로디라는 한 영화인이 훌륭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연기도 생애 최고의 연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에서의 연기도 좋았지만 그 이전 영화였죠, 이게. 디태치먼트의 이 연기는 정말 훌륭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더 뭐라 말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 돌아가셨죠? 고 정은임 씨의 영화음악이라는 MBC에서 하는 이제 이주연의 영화음악 전신인 프로그램인데, 정은임의 영화음악이라는 방송에서 언젠가 정은임 아나운서가 조엘 코엔, 에단 코엔, 이 코엔 형제를 가리키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인간을 관찰하며 스스로의 실험을 계속해 나간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렇게 평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평이 코엔 형제에게 보다는 토니 K 감독에게 더욱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평만 몰래 그냥 빌려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인간을 관찰하며 스스로의 실험을 계속해 나가는 토니 K 감독의 영화를 저는 지지합니다. 이 영화 추천한다는 뜻에서 추천사 지금 하는 겁니다, 미리. 세상을 비판하고 인간을 관찰하며 스스로의 실험을 계속해 나가는 토니 K 감독의 영화를 나는 지지한다. 그의 탁월한 영화가 오로지 탁월한 재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기에 나는 그를 존경한다. 네, 이게 여기까지가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그 추천에 따르는 추천사입니다. 적어도 최근 2년 내에서는 제가 본 최고의 영화라고 지금 자부를 하고요. 뭐 제가 자부할 것까지는 없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가를 하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감동하였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그것도 해야 되죠. 이 영화에서 좋았던 배우, 또 좋지 않았던 배우, 뽑는 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배우를 꼽자면 역시 에드리언 브로디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생애 최고의 연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친 듯한,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울던 그 장면이나 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표현들, 정말 앞으로 권위 있는 영화제가 되겠죠. 네, DPS 당일 배송 영화제 연말에 있을 텐데, 그 영화제에서 진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기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텅 비어버린 듯한, 정말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안에 느끼는 그 감각세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감각세포들이 모두 죽어버려 있는 듯한, 그 흑인 아이가 가방은 없지 하면서 그 학생이 던졌을 때 에드리언 브로디의 그 가방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나 역시 마음이 없지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나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연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쳐줘. 에드리언 브로디 배우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배우도 뽑아야 하는데 사실 이런 영화에서 안 좋았던 배우를 뽑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 제임스 칸, 루시 리우, 그리고 그 예뻤던 그 선생님, 그 빨간 립스틱,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좋고, 좋아요. 네, 그리고 아무튼 그랬는데 다 좋은 배우들이라서 누가 안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린 애들도 다 좋았고, 그래도 굳이 뽑자면 그 가방 집어 던진 그 학생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흑인 아이, 눈 빨개가지고 걔가 좀 연기를 그나마 좀 못한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더 분노했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분노하는 그 분노의 그 강렬함을 조금 더 표현할 수도 있지 않았나, 좀 더 해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더 했으면 이제 선생 패는 그 막장으로 갔겠지만, 물론 조금은 그래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없는 아쉬움을 만들어서 이렇게 줍니다. 축하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배우를 뽑겠습니다.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영화 디태치먼트 중에서 듣습니다. 드뷔시의 피아노 협주곡.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혼자 하니까 되게 입도 마르고 침이 마르고 무슨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들고 한데, 노래라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겠지만, 네, 역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작권을 살 만큼, 그래서 이건 들려드리지 못하고요. 혼자서 하려니까 진짜 심심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디태치먼트에 대한 제 감상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음악도 사실 잔잔한 음악이 많이 깔리긴 했지만 그렇게 강렬하게 인상 깊었던 곡이 따로 몇 곡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는 잔잔한 배경음이 OST가 깔렸습니다. 그 정도였고, OST라기보다는 그 음악이 따로 깔렸습니다. OST 속에. 그렇고요. 오늘 영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태치먼트. 여러분 정말 시간 있으시면, 어느 시간을 만드셔서라도 가까운 영화관 찾아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토니 K 감독같이 헐리우드의 그런 거대 배급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화를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그러니까 에드리언 브로디의 개인 그렇게 많이 의존해서 찍어낸 독립적인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빨리 개봉하지 않죠. 이거 2011년작인데 지금 개봉한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 중에 주세페 토르나토레나 켄 로치나 되게 유명한 명감독들 많아요. 파트리스 콘트도 그렇고 정말 많은데 개봉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좋은 배급사들이 이런 영화 판권 사가지고 좀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배급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긴 좀 그렇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또 아무튼 그렇고요라고 했네요. 네, 오늘 본 영화 디태치먼트에 대한 감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17회 방송으로 올라갈 거고요. 다음 볼 영화 18회 방송은 그 고질라에 앞서서 제가 하나 보고 왔어요. 또 제가 영화 하나를 보고 왔는데, 이것도 시사회로 한국영상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사감동에 있는 거기서 피부색깔 꿀색이라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건 이제 다른 친구랑 또 가서 봤죠. 이기사라는 이제 새로운 게스트랑 같이 봤는데, 제 친구 중에 며칠 전에 같이 안산 합동분향소에 다녀왔어요. 한번 다녀와야겠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갔다가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한 눈에 그 영정사진이 있는 그 분향소에 그 영정사진이 국화꽃을 헌화하러 앞에 가서 1열 한 열이 한 3, 4, 50명? 이 정도가 1열 한 열로 서가지고 국화꽃을 앞으로 주고 다시 돌아오는데, 강당 체육관 같은 데서 그 시야에 안 들어와요.
끝에서 끝이. 그 네다섯 줄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쌓아가지고 옆으로 쫙 늘어났는데 그게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안 돌아오고 서울로 1박 2일 정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마침 시간이 그때 됐으니까. 주말이었으니까. 연휴였죠, 그때가. 그래서 갔다 오고 당진까지 갔다 왔는데 서산까지 갔다 왔는데 화성에서 당진 거쳐서 서산까지 갔다 왔는데 서산에서 이제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시사회가 있어서 다음날 피부 색깔 꿀색을 겨우겨우 좀 늦었는데 오프닝을 한 5분 정도 놓치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평도 좀 제 개인적인 감상도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녹음을 했어요. 바로 영화가 끝나자마자 그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 갔는데 또 너무 시끄러워서 나와서 그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울리는 와중에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기도 아닌 뭐 패드로 대충 녹음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녹음을 했지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18회 방송으로 그 방송을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약간의 편집 이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해보고 드릴 텐데 그 방송이 18회 방송으로 들려드릴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9회 방송으로 고질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으로는. 그리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블로그 있어요. 다음에서 당일 배송 영화방이라고 치시거나 뭐 DPS라고 치셔도 되고 당일 배송 팟캐스트 혹은 당일 배송 팟캐스팅 시스템 뭘 치셔도 다 나올 거예요. 다음에서는. 네이버에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이라고 쳐도 네이버에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당일 배송 팟캐스팅 시스템 하면 나올 테고요. 네,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셔서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제가 쓰는 글들이나 혹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DPS 팟캐스팅 시스템 그 사이트로 하고 있으니까 그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간을 통해서도. 네, 소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려야 하는 공간은 팟빵 게시판이라고 저희는 이제 기본으로 삼고 가지만 이렇게 블로그도 하고 있다는 거.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전 처음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이웃 신청 같은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만들었는데 페이스북 당일만 치셔도 그 검색창 페이스북 있잖아요. 거기 당일 배송 뭐 이렇게 치시면 나올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기사 같은 거 기고를 해요. 이게 우연히 올렸던 그 스파이더맨에 대한 게 스파이더맨이 되게 호응이 좋아서 기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정말 빡셉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글 쓰느라고 죽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글 쓰는 것들도 있으니까 올리니까 페이스북에 그럼 페이스북에 오셔서 또 같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심심해서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직 혼자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 계속 하자면, 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다. 뭐 지식 정보화 사회다. 뭐 컨텐츠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결국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컨텐츠를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방송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제가 MBC나 뭐 KBS에서 뭐 방송을 제작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그래도 혼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본업도 아닌데 좀 심심하고 막 좀 뭐랄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여가를 너무 많이 뺏기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또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간간히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기운차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 들어주시고 그 팟빵 게시판 오셔서 같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그렇게 느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그런 부분 뭐 잘 들었다 뭐 이런 피드백을 계속 주시면은 저희가 방송하는데 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방송을 구걸하는 방송 DPS입니다.
방송을 구걸한데 그 반응을 구걸하는 방송. 네, 아무튼 그렇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드렸던 멘트는 오늘은 루이 아라공이었죠.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어디서 읽었더라? 김남조 씨였나? 때로때때로라는 수필집이었나 막 그럴 거예요. 거기 문집 김남조 씨 맞나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김남조 씨 문집에서 제가 이 대목을 봤었어요. 옛날에 한 1950년대에 나온 책같이 거의 막 집에 언제부터 있었던지 모르는 그런 거의 산화된 책 있잖아요. 갈색을 넘어서 이제 고동색을 띠는 그런 문고본 책인데 세로로 쓰여진 한자 많이 들어간. 제가 고등학교 때구나.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문구를 발견을 했었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 책이 지금 현재 제대로 발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책에서 발견한 이 문장이 정말 그 당시에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고 그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게 뭔가, 또 희망을 말한다는 게 뭔가. 이게 교육에 대한 영화이니만큼 결국은 그 아이 머릿속에서 내가 그걸 써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느낀 깨달음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과 또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그걸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디태치먼트니까. 하지만 영화 속에서 헨리가 보여준 그런 모습들처럼 가르친다는 건 정말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닌지, 또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서로 소통하는 쌍방향의 그런 서로 희망을 말해주는, 서로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아닌지. 정말 암담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요즘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 17회차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보다 좋은 모습으로 뵙고 싶은데 다음 방송은 녹음 상태가 아마 엉망일 거라서 그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시길 안녕히 계십시오. 네.